준희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어색한 준희 기자 연결됐습니다. 자. 네. 구성만기가 8월 27일이고, 통상 2주 후에 선거가 나오니까 대략 24, 25 선거가 되겠죠? 네. 제가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건 오랜 시간 삼성을 취재해왔는데, 삼성 취재원도 꽤 있는 걸 알아요. 이번 재판 관련해서 삼성이 크게 중간에 당황하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순간들? 문영표 전 장관이 그 실형을 받았을 때 놀랐고요. 그리고 청와대에서 캐비넷에서 문건이 나왔을 때 놀랐습니다. 근데 가장 크게 놀란 것은 정유라가 법정에 나와서 이재용 부회장에 반하는 진술을 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삼성 측과 그리고 최순실 측에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그리고 막으려고 사람을 동원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유라가 등장했을 때 삼성은 패닉이었습니다. 지난번 인터뷰 때 이제 정유라 얘기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마지막 질문 중에 하나가 돈 문제하고 관련이 있냐고 했을 때 돈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해도 크게 이상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이후에 정유라가 왜 그때 나왔냐 혹은 뭐 돈 문제와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밝혀진 게 추가적으로 있습니까? 지금 최순실과 정유라가 연락을 끊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관계도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순실, 정유라 그리고 장시호까지 모두 마위를 가고 있다고 봐도 되는데요. 각자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클 거라고 봐도 뭐 무방한데요. 지금 돈 문제나 그런 문제가 지금 상태에서는 별 문제가 없이 그냥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는데 언제든 다시 떠오를 겁니다. 그 문제로. 특검 가서 정유라 씨가 돈 문제가 있다 이런 걸 밝힌 건 없습니까? 비슷한 얘기를 하긴 했으나 그게 뭐 핵심 쟁점은 아니었습니다. 특검에 가서 돈 문제가 뭔가 있긴 있다는 말을 하긴 했다. 예. 네. 가족 간에. 그리고 이 뇌물죄 특히 재벌이 연루된 뇌물죄 경우는 결정적 증거가 과거에도 안 나왔기 때문에 결국 포괄적 뇌물수수라고 하는 법리가 나왔어요. 예. 이 재판 기간 중에 이재용 부회장이 불리한 진술 증거가 추가 나오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문영표 시형 나온 게 있고요. 네. 그리고 김종전 차관의 진술도 있었죠. 대표적 진술이 뭐가 있었죠? 김종 차관이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제가 2015년 7월 8월에 박상진, 그러니까 삼성 사장입니다. 박상진이 정유라 지원을 위해 독일로 출국할 무렵 박상진하고 통화했는데 박상진이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이재용에게 정유라가 올림픽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해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다. 결정적인 진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유라 이름에 직접 나와서 깜짝 놀랐다. 뭐 이런 얘기 했었죠. 그렇죠. 예, 정유라를 도와달라고 했어요. 예. 그리고 정유라가 특검에 가서 진술한 내용 중에 혹은 뭐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 중에 특별히 불리한 내용은 뭐가 있었습니까? 삼성에. 이재용 부회장 측은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말들을 사고 교환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삼성은 몰랐다고 얘기했는데 정유라 씨가 법정에 나와서 삼성이 말 세탁 관련해서 그 과정을 몰랐을 리가 없다. 다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난처해졌습니다. 청와대 문건 나온 것 중에 혹시 법정에 제출됐거나 한 것 중에 이 언론에 제대로 보도되지 않았는데 불리한 내용은 또 뭐가 있었습니까? 캐비넷에서 나온 문서 이름이 아예 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이라는 자필 메모였고요. 그래서 청와대가 얼마나 도와주고 있는지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지금 보도되지 않은 것 중에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의 문자 메시지가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요? 예, 빼도 박도 못할 스모킹건입니다. 사실 뇌물을 주고 인증샷 찍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 증거, 결정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사실. 근데 정황상 증거를 다 따져야 되는데 이번 뇌물 사건처럼 증거가 많은 경우가 드뭅니다. 재벌 관련해서는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나온 거라고 얘기들 하는데, 자. 네. 지금 이제 장충기 전 사장 핸드폰 문자 얘기했는데, 장충기 전 사장의 핸드폰 문자 관련 보도가 있긴 있었는데, 구체적인 문자가 내용이 뭔지는 자세히 보도된 적이 없어요. 근데 네. 그 부분을 한번
핸드폰 문자 내용 파악이 돼 있는 것 같으니까 물어보자면 우선 장충기 사장 역할부터 여쭤보죠. 장충기 사장은 삼성에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장충기 사장은 미래전략실의 사장급 임원이었는데 정보와 대관, 그러니까 정부 부서를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했습니다. 민관 할 때 대관. 그렇습니다. 네. 정보와 정부를 담당했었다. 예. 네. 자, 그러면 이 장충기 사장 핸드폰에서 아마 특검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것 같은데, 장충기 사장 핸드폰에서 나온 문자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짚어보자면?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독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청와대 내부자가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청와대 내부자 누굽니까? 지금 지금 그 내부자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비서실 혹은 민정실의 최고위급 인사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장 선배님, 불쑥 죄송합니다. 오늘 11시 BH 회동 관련해 참고하세요. 그렇게 해서 문자를 쭉 보냅니다. 그리고 다른 분이 아무래도 지금 VIP가 가장 중요한 게 노동개혁이니까 그에 대한 협조를 밝히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통령 휴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실 2015년 7월 25일에 그 대통령한테 보고된 삼성 말씀 자료가 있는데 그 내용에 이 문자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치대로 얘기했다고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지금 얘기한 거는 청와대 내부의 고위 관계자가 삼성의 장충기 사장한테 대통령 독대를 할 때 요런 점들을 참고해라. 네. 라고 문자를 미리 보내서 코치를 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청와대가. 정확하게 그대로 그래서 그 독대 때 그 내용이 다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없는데 민정수석실 고위층 아니면 경제수석실 고위층 아니면 비서실장 이 정도인데 그 누가 보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내에서 간 문자고 이것은. 예. 네. 그리고 국정원 기조실장 사실 기조실장은 국정원의 내부 살림을 하고 인사를 총괄하는 2인자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분이 계속해서 장충기 그러니까 삼성의 정보 보고를 해왔습니다. 어떤 문자를 했습니까? 엘리엇이라는 그 회사가 나와서 삼성의 합병에 걸림돌이 됐을 때 이렇게 보냅니다. 이현수입니다. 엘리엇은 1977년에 어디에서 시작됐고 자산이 어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홍콩에서 관리하고 있는 내부 상황은 철저하게 통제되어 있는데 제가 더 알아보고 자세한 것은 그 나중에 보고하겠습니다.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 또 이런 문자도 보냅니다.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난해에는 사장님의 회사의 지원으로 우리나라가 안정되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또한 자료는 아주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감사합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이렇게 하면서 이현수 배상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니까 정보 보고를 받고 있고 국정으로부터 이 국정기조실장이 삼성 사장 민전실 사장에게 정보 보고를 했다는 거죠. 네. 정보 보고를 했고 또 정보를 받아서 그 국정원에서 그 활용하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대법관에 가겠다는 한 후보자가 장 차장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기도 합니다. 하창우 대한변협회장이 거품을 불고 저를 비토하여 2시간 경론을 벌이다가 저와 진보 측 변호사를 패키지로 낙마시키는 걸로 봉합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상황을 계속해서 보고하는데 대법관이 되려는 사람이 삼성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법관 되려는 사람이 미전실 사장한테 자신의 인사와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청탁 문자를 보냈다? 네, 그렇습니다. 검찰 예. 그리고 예상치 못하는 거네. 예. 사실 삼성이 검찰 고위직과 법관 고위직 인사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그런 상황이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임채진 전 검찰총장 기억하시죠? 예. 네, 이분이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임채진이네. 그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는가? 이번 토요일 미팅 계획대로 예정됐지? 그러면서 자기 사위 날더러 꼭 좀 갈 수 있도록 자네에게 부탁해달라고 하네 그려. 그러면서 인사청탁을 합니다. 뭐라고요? 어디를 갈 수 있게 꼭 부탁한다고요? 인도에 예. 인도의 한 자리를
원합니다. 해외 근무를 원할 때 원래 원하는데 자기 사회에 인사청탁을 하는데 사위가 어디서 근무했는데요? 삼성에서 근무합니다. 아하. 삼성에서 근무합니다. 그리고 인사청탁을 하거나 청탁을 하는 게 이런 검찰 관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매경도 이렇게 청탁을 하고 보고도 하는데 매경이요? 언론사. 언론사요? 예. 네, 언론사 간부, 매경의 간부가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존경하시는 실 차장님, 어제 감사했습니다. 면세점 관련해서는 땡땡땡과 상의해서 보고 매경이 어떻게 해야 삼성의 면세점 사업을 도와줄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김땡땡 올림, 매경의 고위 간부입니다. 매경의 고위 간부가 삼성에게 네. 삼성을 위해서 어떻게 기사를 써야 할지를 알려달라고 네. 삼성 미전실 사장한테 문자를 보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대단하네요. 삼성 관련 재판에서 경제신문들 있지 않습니까? 머니투데이를 필두로 경제신문들이 다 나서서 재판이 불안하다. 이거 증거도 없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런 보도를 기사가 하고 나왔죠. 여론 조성을 합니다. 예.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법원을 압박하고 있는데 이게 다 이런 네트워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추정됩니다. 예. 네네. 청와대에서 장충기 사장한테 민정수석실, 비서실장 모든 인사를 관여하는데 내부에서 그 인사 정보를 계속해서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이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삼성에서 이제 최순실의 존재를 몰랐다고 이제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네. 영향력을 처음에 몰랐다가 나중에 알았다. 하는데 이 정도 영향력, 정보력이면 이 주장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몰랐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사실 한화 김승현 회장의 아들이 특검에 나왔었죠. 그때 폭행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었어요. 근데 김승현 회장의 아들은 승마 선수였고 정유라와 함께 금메달을 따기도 했죠. 아시안 게임에서. 그 사람이 아들이 특검에 불려와가지고 초밥이 먹고 싶다고 해서 초밥을 한 개 사줬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먹고 최순실이 실세라는 것은 당시에 말똥 치우는 파키스탄 노동자들도 다 한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말 타는 사람은 삼성을 몰랐을 수도 없죠. 그랬는데 미전실이 우리나라 정보를 파악해서 주물럭주물럭합니다. 청와대 정보나 국정원 정보보다 삼성 정보가 더 정확하다는 얘기가 세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미전실 사장의 영향 얘기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이렇게 주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알고 있었어요. 사실 그리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삼성 유럽 본부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삼성 양혜경 사장이라는 분이 최순실의 뒤를 오래전부터 봐줬다고 여러 차례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먼저 최순실의 존재를 알고 승마협회를 접수해서 이 최순실 뒤를 지원해야 된다. 최순실을 독점해야 된다. 하면서 먼저 움직였다고 보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훨씬 더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최순실을 독점해야 한다. 예. 혹시 이 특검은 이제 이런 문자나 지금 공개한 문자 몇 개 있지만 공개하지 않은 문자나 또는 여러 가지 정보가 더 많이 있을 텐데 특검이 수사를 하고 나서 이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지금 최순실을 독점한다고 이야기하길래 내가 묻는 건데 특검을 법적인 걸 묻는 게 아니라 수사를 하면서 받은 인상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특검 검사들하고 특별히 최순실과 정유라를 취재했던 검사들 사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특검 초기에는 박근혜가 대통령인 줄 알았는데 최순실이 대통령이었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막판에 삼성 수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이재용이었고 장충기가 비서실장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정도로 비유한다. 네. 삼성 뇌물 공여 사건에 관해서는 그렇다는 얘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국가 권력과 대등하게 딜을 했다 이렇게 파악하나 보죠? 그렇죠. 사실상 삼성이 국가를 지배하고 있었고요. 우리 전체 사회를 주물렀다. 청와대도 국정원도 삼성 아래에 있었고 아래에 있거나 대등했고 그다음에
검찰과 법원에서 삼성한테 인사청탁을 합니다. 그냥 언론은 그냥 애완견 수준이었고요. 그걸 보면 우리나라가 삼성공화국이었구나. 알겠습니다. 네. 생각했다고. 삼성을 오래 취재하다 보니 인터뷰는 점점 감정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마지막 질문인데. 아니라 삼성을 제가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 비해. 특검. 알잖아. 마지막 질문인데 특검을 몇 년 구형할 것 같아요? 네 얘기를 한번 해보죠. 오늘 구형할 것 같은데 어제 밤까지도 경론을 벌이면서 그 회의를 했습니다. 사실 이재용 부회장한테 적용된 혐의 중에 가장 핵심은 뇌물공여인데 뇌물공여는 법정형이 5년형 이하예요. 그러니까 큰 범죄는 아닙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다른 죄보다 말이죠. 그런데 가장 무거운 것은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혐의인데 50억 이상을 도피했으면 10년 이상 징역이 나와야 됩니다.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횡령죄도 지금 가볍지 않은데 50억 이상이기 때문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나와야 됩니다. 이 밖에 이재용 부회장이 국회에서 위증했죠. 1년 이상 징역입니다. 이걸 따져보면 세게 때리면 17년, 20년을 때릴 수 있고 약하다 하면 10년 정도 때릴 수 있는데 삼성을 지금까지 약하게 때려왔던 검찰의 관행을 그 전임자들을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15년 예상합니다. 12년에서 15년 구형할 거라고. 알겠습니다. 2시 이후에 밝혀지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언론사 간부와 기자들이 삼성의 고위 임원과 주고받은 청탁성 문자 메시지 내용이 적나라하게 공개되면서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언론인뿐 아니라 전직 검찰총장의 메시지, 심지어 청와대 내부자가 대통령과의 회동에 앞서서 이재용 부회장 측에 사전 정보를 주는 메시지가 오간 사실도 확인됐다고 하는데요. 오늘 시사전망대는 언론의 민낯을 넘어서 한국 사회의 병폐 구조를 조명해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이 기사를 보도한 기자를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인데요. 주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알고 싶은 것은 이번에 공개하신 이제 문자 메시지 내용 외에 추가로 폭로될 내용이 더 남아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혹시 제 추측이 맞습니까? 네,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요. 예. 사실 장충기 차장의 3년치 문자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최지성, 그러니까 장충기의 윗사람입니다. 높은 사람인데 그분의 전화기에도 남아있는 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한국 사회의 민낯, 그리고 한국 사회가 어떻게 삼성을 위주로 돌아가는지 그런 것을 밝혀줄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하면 이제 최지성 전 부회장의 전화기 문자 메시지 내용도 확보를 하셨다는 얘기고, 그렇다면은 지금 이번에 기사로 공개된 내용은 이제 일부에 불과하다는 그런 말씀 같은데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에 공개하신 문자 메시지 내용들이 이 특검이나 검찰에서도 확보해서 알고 있는 내용인가요? 네, 그렇죠. 재판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재판 과정에서. 사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은 최순실의 국정 개입과 정경유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이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진 않았어요. 재판에서도 그렇고 수사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보도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이제 기자이시기 때문에 취재원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입수하셨는데 대해서는 말씀 안 하실 것 같고. 예, 그건 잘 모릅니다. 네. 이번 기사가 주로 이제 언론인들의 청탁 내용을 폭로를 했다면은 지금 이번에 이제 전 검찰총장도 잠깐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다른 직종, 다른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이 삼성과의 유착 관계도 문자 메시지 나머지 이제 내용을 폭로하신다면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삼성의 뇌물 재판에서 지금 언론이 일방적으로 삼성 편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어서 그게 재판에 미칠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서 이 언론 얘기를 먼저 했는데 사실은 청와대, 검찰, 국세청, 그리고
국정원 이렇게 그 사회를 움직여야 되는 그 행정기관 그리고 중요 공조직에서 삼성을 위해서 뛰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은 청와대 인사 또 국정원, 검찰, 국세청 이런 데 계신 분들이 이제 삼성의 임원들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용이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뭐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임원한테 주고받았다가 아니라 거의 그 삼성의 장충기 최지성에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 보고를 하고 있고 지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청와대 독대 직전에 청와대 내부자가 이제 삼성 관계자와 이렇게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까? 네네. 그것도 일부만 이번에 공개했었는데요. 네. 사실,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누구를 만나는지에 대한 것은 급비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얘기를 하라고, 어떤 얘기를 하면 좋아한다고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청와대, 누군지 정확하게 특정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청와대 내부에서 청와대 인사인데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장 선배님, 불쑥 죄송합니다. 오늘 11시에 BH 회동 관련해서 참고하세요. 그러면서 몇 가지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VIP가 가장 중요한 게 노동개혁인데 이거에 대해서 협조의 뜻을 밝히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사실 그날 회동에서 이 내용을 이재용 부회장이 그대로 얘기했고 거기에 대한 내용 자료들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게 사전에 교감 자료가 실행됐다는 증거로 이게 채택될 만큼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말씀하신 청와대 내부자가 누군지는 지금 파악을 하신 상태입니까? 아니면은 아직 알 수 없는 상태입니까? 저는 아직 못하고 있고요. 저는 아직 못하고 있고, 사실 검찰이나 검찰이 그 의지를 가진다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청와대 관계자와 삼성 측의 이제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면은 가장 이제 이 시점에서 궁금한 것은 혹시 삼성 이제 경영권 승계 관련 내용에 대해서 뭔가 조언이 있었나? 뭐 이런 의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경영권 승계에 대한 내용이 교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게 대통령 말씀 자료로 청와대에서 또 이렇게 기록돼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장충기 문자와 그리고 그 청와대 문건으로서 그 삼성과 청와대의 사전 교감 내용이 다 증명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이걸 언제 보도하시는 겁니까? 이 정도, 삼성 재판을 위해서는 이 정도 했으면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저는 다른 취재가 좀 많아가지고요. 그리고 몇 가지 부분은 더 제가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추후에 다시 보도하려고 하는데, 저는 제사실 이명박 대통령 취재를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쭤보는데, 내일 책이 나옵니까? 제목이 주진우의 이명박 추격기라는 제목의 책인데, 상당히 이제 제목 자체가 상당히 도화적이고, 이 시점에서 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주 기자가 주목을 하는가, 이 부분이 궁금한데요. 국가의 정치의 목적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국민을 위해서 있는 건데 박근혜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너무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세팅해 놓은 그 시스템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그 병폐도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가 이명박 대통령에서부터 비롯된다고 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짚어줬으면 합니다. 특별히 이명박 대통령이 추구하던 정치가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사익을 위해서 정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조금 환기시키기 위해서 이런 내용의 책을 썼습니다. 지금
아직 책이 이제 출간은 이제 내일 되겠지만은, 알려진 내용을 보면은,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랄까요? 이제 숨겨진 재산이 정말 엄청나다라는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뭐 대응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취재하면서 증거는 다 확보하신 겁니까? 제가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네. 이명박 대통령 주변 사람한테는 엄청난 소송을 당했습니다. 네. 뭐 이명박의 청와대, 국정원,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BBK를 수사했던 수사검사가 직접 나서서 고소를 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했었고요. 그런데 네. 그때 제가 모든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어. 이명박 대통령 정권 초기에는 제가 지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2심에 가서는 이겼습니다. 네. 다 근거와 증거를 가지고 한다. 소송은 특별히 이명박 대통령의 직접 소송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예, 그렇군요. 네. 지금 그러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 규모는 어느 정도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히 재산을 위해서 네. 몸소 나서서 이렇게 활동하신 게 많습니다. 특별히 김경준 씨와 관련된 BBK 140억 원의 돈이 있었습니다. 김경준 씨의 돈이죠. 그런데 네. 부정을 통해서 축적됐기 때문에 미국 정부하고 스위스 정부에서도 이거를 동결시켜서 네. 움직일 수 없는 돈이었는데, 네. 이명박 대통령이 외교력을 가지고 이 돈을 다스로부터, 김경준으로부터 다스에게, 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회사라고 의심되는 그 회사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공권력을 통해서 사익을 추구했다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네. 제가 가서 취재원과 다른 사람을 만나봤을 때 이명박 대통령 측근들 중에 네. 제가 감히 어림잡을 수는 없었는데 몇 사람이 얘기하는 것 중에 제가 신빙성 있게 생각하는 것은 10조 원설과 30조 원설입니다. 그러니까 30조 원이요? 네. 네. 이명박 대통령이 소유로 돼 있다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움직일 수 있는 재산의 규모, 축적한 재산의 규모는 10조 원에서 30조 원이라는 얘기를 저는 신빙성 있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책 내용 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청취자분들 여쭤보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네. 언론인 문자 메시지 공개를 하시면서 이제 예. 자녀의 취업 청탁 문자가 특히 많은 비난을 받았었는데, 예. 이분의 이 자제분 실제로 삼성에 취업을 했느냐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혹시 확인이 됐습니까? 네, 확인됐습니다. 취업했습니다. 문자 청탁이 거의 이루어졌습니다. 언론사 간부의 취업 청탁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임채진 전 검찰총장의 청탁도 그게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요? 임채진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근데 실제로 해외 발령이 안 났다 뭐 이런 보도가 어제 나왔던데요. 그래요? 네. 그렇게 말했습니까? 예. 그럴 리가요. 그러면 제가 임채진 장관의 임채진 전 총장의 다른 문자를 제가 하나 공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리고 네. 임채진 총장의 네. 인사청탁은 실제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파악하고 계신데. 삼성물산에 근무 중인 사위가 해외 근무 신청을 받아달라는 그런 내용인데, 네. 그리고 더불어 자기 딸이 갔으면 좋겠다는 내용도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그리고 같이 이렇게 나가서 네. 저 해외 지난해 여름에 외국에 한 법인으로 가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임채진 장관의 따님도 그 전에도 전 총장의 임채진 총장의 청탁에 의해서 취업을 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주준 기자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죠. 예. 주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죽이는 기사 나왔어요. 네. 주 기자님의 죽이는 기사.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언제 나왔나요? 그 보도는? 보도는 시사인이 월요일 날 발행되니까요. 일간도 데일리도 쓰잖아요, 기사를. 저희들은 주간지니까요. 저는 주간지 기자여서. 아하. 그럼 월요일 날 이게 발매가 된 그 시사인에 나온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며칠 동안 몰랐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좋은
기사를 쓴지도 모르고 계속 주진우 기자를 잊고 있었네요. 네, 아닙니다. 네, 뭐 저희야 작은 매체였어요. 예, 어떤 내용이죠, 주로? 삼성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언론이 일방적으로 삼성 편을 들고 있습니다. 사실 예. 그런데 삼성 재판은 거의 결론이 났다고 해야 되나요? 무수한 무수한 증거들과 증언들이 나와서 삼성의 뇌물죄는 거의 다 소명이 된 상태예요. 그런데 예. 언론에서 자꾸 계속해서 특검을 흔들고 삼성을 편드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면을 보니까 삼성이 언론을 지배하고 있고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그 모습이 보여서 그 내용의 단면인 장충기 전 미래실 전략실 사장급 인사인데 이분의 문자를 공개하게 된 겁니다. 예. 근데 내용을 보면 무척 충격적이에요. 이런 취재를 어떻게 가능했을까 할 정도로 무척 충격적이고 아주 정말 이거 그 문자를 보낸 사람들을 보면, 기자들을 보면. 네. 부끄럽죠? 네네. 뭐, 같은 언론인이라고 하기도 부끄럽고요. 너무 예. 충격적이었어요. 더 사실은 충격적인 내용도 조금 있는데, 예. 이렇게 청탁을 아무렇게나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네들이 지면에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렇게 계속해서 아부하고 삼성에 잘 보이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참 참담합니다. 네. 예. 삼성에 우리가 뭘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문자를 보냈나요? 네, 그렇게 했죠. 자기야, 뭐, 상의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어떻게 지면에서 도움이 됐으면 할까요?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건희 회장의 섹스 동영상이 나왔지 않습니까? 성매매 동영상. 성매매 동영상이 나왔죠. 네, 그 동영상에 대해서, 그 기존 언론들, TV, 방사훈 사장이나 조선일보사에서는 어떻게 대비하도록 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도록 하겠다. 이거는 돈을 뺏으려 하고 돈을 뜯으려고 하는 불온한 사람들의 문자니까 신경 쓰지 말아라. 그냥 함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언론 대응 방안 그리고 대국민 대응 방안을 상의하고 보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참담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사를 보면은 주로 이제 그 언론사에서 보낸 문자들만 나왔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장충기 사장이나 삼성 측에서 답변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문제가 예. 재판에서, 이번 삼성 재판에서 그렇게 중점적으로 다뤄지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삼성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고 있죠. 그리고 언론사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제가 기사를 쓰고 지금 이제 언론사에서 활발하게 토의 중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은 지금 이게 뭐 언론인들 윤리 규정 뭐 이런 거도 지금 다 그거 무시하고 그냥 우리 회사 살려주세요 하면서 이게 문자로 보낸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우리 회사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나 살려주세요. 그렇죠. 편집국장이나 사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삼성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언론사가 독자, 국민이 중요하지 않고 삼성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태를 보인 거는 언론인뿐이 아니었어요. 지금 언론인이 삼성 재판에 대해서 총대를 메고 삼성의 홍위병 역할을 해서 이 문제를 얘기했었는데 청와대에서도 검찰에서도 법원에서도 그리고 국정원에서도 계속 정보 보고를 삼성에게 하고 정보 지시를 받는 내용이 있습니다. 국정원의 이인자라고 하는 기조실장, 이현주 기조실장은 그 장충기에게 계속 정보 보고를 했고요. 그리고 정보를 받아서 어떻게 잘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문자 내용이 이번에 공개됐습니다. 그런 걸 보면 삼성이 또 하나의 권력이구나. 아니다. 또 하나의 권력이 아니라 진짜 권력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검에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이 처음에 놀랐습니다. 박근혜가 대통령인 줄 알았는데 최순실이 대통령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삼성 수사를 해보고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이재용이었고 장충기가 비서실장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그 국정원이나 이런 정부에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아주 실시간으로 보고하듯이 이렇게 보고한 그 대통령한테 보고하듯이 그와 같은 내용들을 지금 계속 삼성에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오, 그렇죠. 예. 그런 내용이 다 나왔습니다. 민정수석이 이번에 누가 될 것인가, 누구를 하면 야. 좋을 것인가 그런 내용이 있고요. 비서실장을 어떤 사람을 천거해야 된다 이랬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대법관 후보입니다. 대법관 후보도 장충기 사장한테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하고 자기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어서 보냅니다. 자기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어서 장충기한테 올립니다. 자기 이름을 기억해달라고? 아니 뭐 이렇게 도와줬는데 이렇게 됐다, 잘 안 된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다음에 더 잘하겠다 이런 내용의 문자를 보냈죠. 아, 그럼 여기 지금 기사에 나온 기사에도 나왔던 우리 그 자식에 대해서 부탁한다, 우리 사회에 대해서 부탁한다 이런 거는 정말 좀 귀엽게 봐줄 내용이네요. 그렇게 보면. 아니 그런 문자는 너무나 많고요. 예. 너무나 많고요. 그거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아들과 자식과 사위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 말고 구조적으로 한국 사회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자도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청와대가 삼성의 하부 조직 같았다. 네. 이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은 또 다른 청와대였고요. 어찌 보면 청와대의 윗 조직이었습니다. 예. 이걸 어떻게 취재하셨어요, 근데? 저희 삼성에 대한 취재는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김영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 사건도 보도했었고요. 예. 그리고 계속해서 삼성에 관한 그 관심은 그리고 취재는 놓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이 이렇게 법을 어그러뜨리고 권력을 어그러뜨리고 그리고 법과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것이 보여서요. 보이는데 언론이 누구도 나서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하. 그래서 저라도 좀 해봐야 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삼성에 관한 기사가, 후속 기사가 또 나올까요? 제가 몇 개는 조금 더 쓰려고 합니다. 아직 제가 이번에는 사실은 시사인 기사도 그렇고 기사가 삼성은 뇌물 사건이 핵심입니다. 이번 국정농단의 정경유착과 비선, 최순실의 국정농단 이 큰 범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삼성 뇌물 사건입니다. 그렇죠. 이 사건으로 이재용도 구속됐고 박근혜도 구속됐습니다. 근데 이 뇌물 재판이 잘 치러져야 되는데 다른 사람 같았으면 이미 끝났어요. 뇌물은 심플합니다. 돈을 줬느냐 받았느냐만 증명이 되면 거의 다 구속이 되는데 삼성 같은 경우는 이재용이 돈을 건네고 삼성이 돈을 건네고 박근혜 최순실 돈을 쓴 것이 이미 일증이 됐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문제는 삼성입니다. 삼성은 법 위에 있고 뭐 거의 치외법권과도 같이 지금껏 법망을 요리조리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언론을 자기네들의 무기 삼아서 여론을 호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삼성한테 죄를 주지 않는데 꺼리낌이 없도록 여론 조성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한 거지만 다른 부분도 몇 개는 조금 공개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저는 지금은 이명박 대통령한테 관심이 다 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고만하고 다른 데로 넘어갔으면 하는데 삼성 재판이 우리 사회 정의를 세우는데 너무 중요한 사건이어서 한두 번 더 들여다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14일 날, 25일 날 이제 선거 공판이 있는데요. 네. 그러면 다음 주 14일, 월요일 14일 또 그 다음 주 21일 두 번의 기회가 있는데 삼성에 관련된 기사는 조금 더 있다. 네. 한 번은 더 쓰려고 합니다. 한 번은 더 쓰고 그 다음은 이명박 기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명박 기사는 쓰기 전에 저한테 미리 전화를 좀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명박 전문가끼리 토의가 필요하죠. 예, 알겠습니다. 예, 주진우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네. 예.
요사이 이명박 전 대통령 이름이 자주 거론됩니다. 이 원세훈 댓글 사건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이명박 하면 또 떠오르는 기자가 있죠. 바로 주진우 기자입니다. BBK 건, 내곡동 사저 이런 것들을 특종 보도해서 이 특검으로 쭉 이어지게끔 만들었던 주진우 기자. 이번에 주진우의 이명박 추격기라고 하는 책을 펴냈네요.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네. 얼마나 추격한 겁니까? 뭐 10년이 조금 넘었네요. 네. 다른 건 몰라도 다른 취재 하다가요. 네. 이명박 대통령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돈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많이 다녔습니다. 뭐 미국도 여러 번 갔고요. 예. 싱가포르, 홍콩, 스위스, 독일, 저기 조세에 피처인 버진 아일랜드 쪽에 있는 케이만군도 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뭐 책상에 아예 그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된 박스가 따로 있다면서요? 저는 정리벽이 없어서요. 기자로서 되게 치명적인 일인데,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자료는 많이 모으지는 못했어도 뭐 한 10박스 이상 있습니다. 뭐 책상에 가장 중요한 열에 있는 책은 다 이명박 관련 서적이고요. 밑에 왜 그렇게 쫓아요? 저는 정치가, 국가가 국민을 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를 자기 사익을 위해서 썼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명박 정부 때 그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민주주의가 역행했고 이 모든 것이 이명박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의 이익, 특별히 돈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됐다고 예. 보기 때문에 예. 제가 이명박 대통령은 꼭 좀 쫓아다녀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부제가 저수지를 찾아라. 네. 그 저수지는 바로 그 돈이 모여 있는. 네네. 비자금 저수지를 말합니다. 네. 사실 4대 강도 그렇고 자원외교도 그렇고 큰 굵직굵직한 국책 사업마다 돈이 여러 군데에서 사라집니다. 아시다시피 뭐 큰 자원외교 사업에서도 그 회사를 샀더니 이 회사는 꽝이었다, 없었다 그러면서 돈이 없어졌다, 어디 가서도 어떤 사업도 없어졌다, 이런 건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그 돈이 사라지는데 한 곳에 모인다는 그 첩보와 정보를 가지고 제가 좀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 비자금 저수지를 말합니다. 네. 그런데 뭐 지금 언급하신 4대강, 특히 자원외교, 네. 뭐 자원외교 캐나다 하베스트가 크고요. 예. 그다음에 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는데 네. 다 날렸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은 우리도 많이 방송을 했는데 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혹시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 무슨 비자금과 연관되는 거 아니야라는 의심은 할 수 있는데 네. 아직까지 아무런 근거도 나온 바는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뭐 잡았어요? 잡지는 못했어요. 아. 그런데 그 제보와 정보를 가지고 그 주변까지는 쫓아갔습니다. 몇 년 전에 한 분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었고 같이 자원외교 관련된 비즈니스를 했다고 합니다. 예. 성공적으로 그 프로젝트를 완성해서 자기도 어마어마한 목돈을 가지고 그리고 외교관 여권을 받고 해외로 나갔어요. 나가서 해외에서 쇼핑하고 여행하다가 보니까 한국에서 다른 공범들은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 해외 도피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들어와 보니까 다른 친구들, 공범들은 더 돈을 많이 받았다는 것 때문에 약간 뭐라고 해야 돼요? 배가 아파서 예. 이런 것이 분노로 되면서 저를 찾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몇 가지 정보를 알려줬는데 어느 계좌까지도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두씩 두드려 보니까 신빙성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좌는 차명 계좌고 남바로 돼 있어요. 비자금 계좌가. 계좌명도 남바고 계좌 이름도 남바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찾을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네. 거기까지 가서 좌절하고 예. 비슷한 건으로 가서 좌절하고 그래서 이렇게 쫓아갔던 내용들을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정보들만 가지고 좀 모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얘기도 좀 넣고요. 그러니까 저수지를 찾는 추격을 하긴 했는데 네. 못 찾았군요. 아직은. 실패했다고 하는데 아직 저의 저수지 찾기는 아직 물론 진행 뭐 중입니다. 계속 되겠습니다. 네, 네. 근데 의심은 가지만 네. 입증이 안 됐을 때 네. 이거는
어떤 액수가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돈이다. 네. 이렇게 주장하면 그건 특정할 수는 없죠. 그렇게 되면 명예훼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안 그래도 제가 이명박 정권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변에서 소송을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요. 아직도 여러 건이 있는데 네. 이 부분도 소송을 감수하고 쓰기도 했지만 소송에서 제가 이명박 대통령 측근들한테 소송을 여러 건 당했지만 다 이겼어요. 아직 감옥에 안 가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도 다 제가 증명해낼 수 있는 부분만 썼습니다. 저수지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까지는 실패했으나 네. 그 부분 중에 확인된 것들은 몇 개 있다. 네, 그렇죠.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캐나다 노스역이라는 동네에 있는데 거기에서 개발 사업을 한다고 회사를 세웠습니다. 네. 농협에서 대출을 해줍니다. 210억 원을. 그런데 그 대출 사건은 210억 원을 대출해 주는데 회사가 세운 회사를 세운 그 다음 날 대출을 해줘요. 설립 다음 날? 설립 다음 날 대출 승인을 해줍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대표이사는 아무런 실적이 없었고요. 실업자였고요. 그래서 보증인, 그 다음에 담보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200만 원을 농협에서 대출을 하려고 하면 정말 많은 서류를 원하고요. 그리고 아니 자본금도 없습니다. 없는 회사인데 네, 해외에 있는 회사인데 설립 하루 만에 210억이 예. 그다음에 한두 달 만에 그 돈은 사라집니다. 그 돈은 사라지는데 농협에서 이 돈에 대해서 전혀 묻지 않습니다. 그 회사는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회사는 공중분해됐죠. 그 회사는 농협에서 돈을 많이 가져왔다고 해서 캐나다에서 돈을 그 분양대금을 받아서 더 큰 덩어리로 1,몇백억을 만들어서 사라졌습니다. 이 회사가 사라졌는데 농협에서 돈을 빌려줬으면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찾아주지 않습니다. 그 내역을 쫓아가 봤더니 농협에 그 이명박 정부 초기에 취업한 비정규직 몇몇 사람들이 취업을 하자마자 한 첫 번째 프로젝트였어요. 근데 그분들이 한 프로젝트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해외에 여러 사업을 했는데 다 이런 식으로 망했어요. 망했는데 농협에서 절대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이게 문제가 돼서 어떤 분한테 의뢰를 했더니 그 국제변호사분께서 이 문제를 따져봤더니 이 돈이 캐나다에서 케이만 군도라는데 있다. 조세 회피처로? 조세 회피처에 있다는 얘기를 농협에 해줍니다. 예. 그랬더니 농협에서 이 변호사를 못하게 하고 자릅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를 막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캐나다 대출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거의 금기였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그때 이명박 정부 초기에 고용된 몇몇 사람, 해외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라고 고용된 몇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 주변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그 사람들은 승승장구합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은 아침에 출근하다가 저수지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러니 의문의 죽음? 의문의 죽음입니다. 경찰에서는 자살이라고 하는데 그 돌아가신 분의 부인한테 물어봤더니 아이들도 잘 크고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네.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공신력 있는 분께서 이 돈의 흐름을 보고 거대한 비자금 저수지를 봤어요. 그래서 수사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고소만 하면 캐나다 검찰이 그런데 안 하고 있다? 네. 근데 절대 안 합니다. 그렇게 사라진 돈이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쪽으로 갔다는 근거는 또 없잖아요. 거기까지는 제가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앞에까지 거대한 비자금 저수지가 있으니 이 부분을 조사해달라. 이거는 공권력 있는 기관한테 제가 호소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국민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 수사를 해서 비자금의 실체를 밝힐 수 있다. 여기까지가 제가 하는 내용입니다. 또 있습니까? 그런 게? 심플한 걸 얘기해야 되는데 비자금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요. 회사를 만들어요. 회사를 만들어서 그 돈을 이쪽에다 돈을 쏘아줍니다. 아니면 돈을 여기에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 회사가 없네. 그리고 회사를 망가뜨리고 돈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 돈이 들어오는 건 어디서 들어와요? 정부에서 투자하지 않습니까? 자원외교 같은 경우는 뭐 공사라든지 정부에서 계속 돈을 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하베스트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우리나라에서 4조 넘는 돈을 줬는데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4조 원이 들어간 회사가 200억 원짜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200억 원짜리를 4조 원을 주고 샀으면 그 몇 조가 어디로 사라졌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돈이 사라집니다. 그 돈이 사라지는데 그 돈이 이렇게 흩어지는데 넘버 컴퍼니 아까 말했던 그 비자금 통장으로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걸 쫓으면 비자금 통장에는 다 가명인가요?
비자금 통장은 가명인데 주로 어떤 형식이냐면요. 1달러나 10달러짜리 회사를 세워요. 예. 주식이 한 페이퍼 주에. 컴퍼니. 그거 하는데 그 페이퍼 컴퍼니가 그 계좌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누가 주인인지 누가 주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조세회 피처에서는 차명으로 그 계좌를 만들 수 있어요. 농민이라고 차명으로 이걸 만들어서 그 돈을 보내서 어떻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빠져나오는 곳을 찾아보면 그러니까 크레딧 카드라든지 그리고 아니면 돈을 쓰는 그 돈의 흐름을 찾으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쫓아가 보면 저기 큰 카카의 주변 분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쫓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변 분들이 그 돈을 사용한 흔적까지는 잡았다? 거기에 대한 정보까지는 제가 받았다 이렇게 합니다. 제가 흔적을 볼 수는 없어서. 예. 근데 그 정보란 얘기는 누군가의 제언, 제보? 네. 공신력 있고 누가 믿을 만한 사람. 네. 만약에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 소송을 걸어주면 재판 과정에서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4대강에도 그런 게 있나요? 지금 쭉 언급해 주신 거 보면은 해외 투자, 자원개발 투자 뭐 이런 건들을 몇 가지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4대강은 기본적으로 건설 회사들이 나눠서 이렇게 담합을 해서 그것까지는 다 나왔죠. 다 담합을 해서 나눴는데 이거는 대기업들에서 흘러간 돈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찾기 어려웠어요. 4대강에서는 그래서 기업에서 빼낸 돈의 흔적은 저도 그 흔적을 찾지는 못했고 4대강이 이렇게 흐르는 강 주변에 중간중간에 그 항구를 지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큰 도시나 큰 상업시설이 생기겠죠. 그 주변을 이명박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주변에서 그런 그 이명박 대통령 친인척 중에 어디 누구 명의로 샀다는 그 증언까지는 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거를 밝히려고 등기부등본을 한 500만 원, 1000만 원어치 떼어가지고 했는데 친인척까지는 제가 아직까지는 확인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증언도 있고요. 그걸 제가 찾다가 못 찾고 내곡동 땅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등기부등본을 해서. 그래서 근데 그것도 4대강 사업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이용해서 좀 이제에 밝으신 아무래도 그 이명박 대통령 주변 분들은 이제 밝으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 4대강 사업이 진척되면 여기 땅값이 오르겠네. 그건 미리 사둬야지. 그냥 그분들이 재테크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제가 취재한 바입니다. 이거는 제가 취재한 바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 땅에 친척이 산 땅에 30년 동안 뭐 등기를 걸어놓는다든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그리고 가압류를 1,000원, 10,000원 이런 식으로 자기 흔적을 남깁니다. 그런데 그게 그분 이름은 아니죠. 근데 저는 이명박 친인척들 땅 중에 그렇게 가압류 30년 동안 그리고 소액 가압류가 걸려있는 땅은 다 이명박 대통령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과 자료도 일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대체로 확증까지 가지는 못했으나 의심이 가는 대목들까지는 모아서 이걸 사회에 알리고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그래서 관심이 고조되면 공권력을 가진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해보자 이런 수사에 거죠. 나서기까지 하는 게 저의 목표라고 생각해서 지금 책도 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주진우 기자의 어떤 추정이라 할 수도 있는데 그 비자금 규모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비자금을 쳐다보지 못했고 계좌를 보지 못해서 말할 수는 없는데 대통령의 측근한테 얘기했습니다. 그 돈을 만지거나 볼 수도 있는 사람 비서였으니까 그런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제가 두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한 분 물어봤는데 그럼 주 기자는 얼마나 될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해서 처음에는 한 1, 2조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취재할수록 늘어나서 나중에 말했을 때는 제가 한 30조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 그래도 지금까지 본 사람 중에 제일 가까운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다른 분은 한 10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의 회사로 의심되는 다스는 뭐 이명박 대통령의 회사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 다스가 2000년대 초반에 해도 한 2천억 3천억 정도의 재산 가치가 됐었어요. 그리고 매출액도 1,000억 정도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매출액이 3조대고 10조 원 이상의 자산 가치를 가진 회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 그리고 이상득, 이지영 씨 그리고 그런 친인척 이상득 씨는 형이고 형이죠. 이지영 씨는 큰형의 그 아들입니다. 이상득 씨의 아들, 그러니까 네. 조카군요. 이명박 대통령. 맥커리에 계시다가 골드만삭스에 예, 있다가 싱가포르 예, 갔는데 이분은 이명박 대통령의 자금을 관리한다고 의심받는 분입니다. 그리고 뭐 이상은 씨 큰형이라 이기선 씨 그 범 가족들을 다 합해보면 저는 30조 정도 된다고 저는 추정합니다. 왜 그렇게 돈에 집착을 했을까요? 저도 놀라운 것이 이분은 돈에 대해서는 물러섬이 없어요. 이분이 이미 어마어마한 자산가고 네네. 대통령까지 했고 네. 검소하신 분이 부족함이 없잖아요. 네, 부족함이 없어요. 저 식당에 가면 4명이 가서 가면 꼭 2인분씩 시키세요. 개고기집에서 2인분 시켜가지고 항상 그 주인을 그 당황스럽게 했던 그런 분이고 그런데 돈은 140억을 아까 김경준 씨의 계좌로부터 이렇게 돌려받았는데 2011년도에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에 그때 공권력을 통해서 외교부를 통해서 그 돈을 돌려받았어요. 그런 걸 보면 그 돈을 받으면 BBK가 관련이 있다는 게 분명해지는데도 그 돈을 포기하지 못하는데 이거는 천성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명박 대통령 주변에서는요. 돈에 대해서는 절대 물러서지 않고 돈을 버는 것에 맛이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돈 버는 재미에 다른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측근으로부터 대략 비슷하다 네. 추정된 게 네. 30조 그러나 네. 그거는 그 일가 전체를 네, 그렇습니다. 말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지금 뭐 버젓하게 가고 있는 기업체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단순히 그냥 무슨 조수 해피처의 비밀 계좌 이것만은 아니로군요. 네네, 뭐 거의 전체 뭉뚱그려 규모로 보면 전체 규모는 그 정도 된다고 봅니다. 라고 의심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계속 아직 그 확증이 없는 의심 수준이어서 특별히 여기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방송에서 나가면 여기까지 소송당하면 제가 좀 미안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 이명박 전 대통령도 관련돼서 최근에 시끌시끌한 게 국정원의 댓글 부대 그 규모나 숫자 네. 이런 게 뭐 아직 그것도 확인된 바는 아닙니다만은 새롭게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 팀에서 밝혀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도 주진우 기자가 무슨 역할을 했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이명박 대통령이 계신 곳은 제가 취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 관련돼서 아르바이트 3천 몇백 명한테 이렇게 했다고 이런 내용도 있는데 앞으로는 국정원에서 그 화이트리스트 그러니까 자기네들 도와주는 건전단체라고 말합니다. 예, 예. 그 사람들은 건전단체라고 말하는데 보수단체에 매달 돈을 줬어요. 거기에 있는 어떤 사람들한테도 돈도 주고 변희재 씨한테도 매달 돈을 주고 그다음에 수구단체들한테 돈을 줬는데 그 부분이 앞으로는 조금 더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을 가지고 네. 뭐 OST도 만든다고요? 네, OST가 네, 만들어졌습니다. 가수 이승환 씨가 예. 그분이 좀 정의로워서요. 그리고 정의롭고 그분이 사회적인 발언을 하게 된 게 이명박 대통령의 악행을 보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분이 제가 이명박을 추격하는 이 부분에 굉장히 안쓰럽게 생각하고 도와주는데 제가 책 내는 걸 보고 그걸 보고 자기가 OST를 만들었습니다. 북 OST인데 아마 전 세계 최초일 겁니다. 그러니까요.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이 OST잖아요. 네. 그거는 영화에 들어간 영화나 드라마에 음악이잖아요. 네. 북 OST라는 게 있어요. 네, 북 OST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처음 만들었습니다. 이 책 내용을 알려주는 노래 이런 겁니까? 책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 그 사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내용입니다. 이름은 돈의 신인데요. 뭐 첫 줄은 그렇습니다. 너인 고작 사랑이나 사람 따위를 믿지 난 돈만 믿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네. 이 사회가 조금 비뚤어지고 잘못된 게 이런 이명박 대통령 같은 권력자가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에 OST도 만들었습니다. 영화로도 만드십니까 이 책이? 이 책이 영화사에 제가 책을 쓴다고 할 때부터 영화사에 판권이 팔렸고요. 다큐멘터리도 나옵니다. 예. 제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칭송은 계속하고 있어서 네. 국민들한테 좀 환기시키려고 여러 가지 작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책이 이명박 추격기 완결판이 아니로군요. 네, 시작입니다. 시작판이로군요. 네, 이제 제가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제가 실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더 하겠습니다. 더해서 이제는 앞으로는 성공해 보겠다. 네,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요? 예, 빼도 박도 못할 스모킹건입니다. 사실 뇌물을 주고 인증샷 찍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 증거, 결정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사실. 근데 정황상 증거를 다 따져야 되는데 이번 뇌물 사건처럼 증거가 많은 경우가 드뭅니다. 재벌 관련해서는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나온 거라고 얘기들 하는데, 자. 네. 지금 이제 장충기 전 사장 핸드폰 문자 얘기했는데, 장충기 전 사장 핸드폰 문자 관련 보도가 있긴 있었는데, 구체적인 문자가 내용이 뭔지는 자세히 보도된 적이 없어요. 근데 네. 그 부분을 한번 핸드폰 문자 내용 파악이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물어보자면, 우선 장충기 사장 역할부터 짚어보죠. 장충기 사장은 삼성에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장충기 사장은 미래전략실의 사장급 임원이었는데, 정보와 대관, 그러니까, 정부 부서를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했습니다. 민관 할 때 대관. 그렇습니다. 네. 정보와 정부를 담당했었다. 예. 네. 자, 그러면 이 장충기 사장 핸드폰에서 아마 특검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것 같은데, 장충기 사장 핸드폰에서 나온 문자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짚어보자면?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독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청와대 내부자가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청와대 내부자 누굽니까? 지금 지금 그 내부자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비서실 혹은 민정실의 최고위급 인사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장 선배님, 불쑥 죄송합니다. 오늘 11시 BH 회동 관련해 참고하세요. 그렇게 해서 문자를 쭉 보냅니다. 그리고 다른 분이 아무래도 지금 VIP가 가장 중요한 게 노동개혁이니까 그에 대한 협조를 밝히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통령 휴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실 2015년 7월 25일에 그 대통령한테 보고된 삼성 말씀 자료가 있는데 그 내용에 이 문자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치대로 얘기했다고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지금 얘기한 거는 청와대 내부의 고위 관계자가 삼성의 장충기 사장한테 대통령 독대를 할 때 요런 점들을 참고해라. 네. 라고 문자를 미리 보내서 코치를 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청와대가. 정확하게 그대로 그래서 그 독대 때 그 내용이 다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없는데 민정수석실 고위층 아니면 경제수석실 고위층 아니면 비서실장 이 정도인데 그 누가 보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내에서 간 문자고 이것은. 예. 네. 그리고 국정원 기조실장 사실 기조실장은 국정원의 내부 살림을 하고 인사를 총괄하는 2인자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분이 계속해서 장충기 그러니까 삼성의 정보 보고를 해왔습니다. 어떤 문자를 했습니까? 엘리엇이라는 그 회사가 나와서 삼성의 합병에 걸림돌이 됐을 때 이렇게 보냅니다. 이현수입니다. 엘리엇은 1977년에 어디에서 시작됐고 자산이 어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홍콩에서 관리하고 있는 내부 상황은 철저하게 통제돼 있는데 제가 더 알아보고 자세한 것은 그 나중에 보고하겠습니다.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 또 이런 문자도 보냅니다.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난해에는 사장님의 회사의 지원으로 우리나라가 안정되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또한 자료는 아주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감사합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이렇게 하면서 이현수 배상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니까 정보 보고를 받고 있고 국정으로부터 국정기조실장이 삼성 사장 미전실 사장에게 정보 보고를 했다는 거죠. 네. 정보 보고를 했고 또 정보를 받아서 그 국정원에서 그 활용하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장에 대법관기가 세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미전실 사장의 영향 얘기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사회를 이렇게 주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알고 있었어요.
사실 그리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삼성 유럽 본부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삼성 양혜경 사장이라는 분이 최순실의 뒤를 오래전부터 봐줬다고 여러 차례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먼저 최순실의 존재를 알고 승마협회를 접수해서 이 최순실 뒤를 지원해야 된다. 최순실을 독점해야 된다. 하면서 먼저 움직였다고 보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훨씬 더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최순실을 독점해야 한다. 예. 혹시 이 특검은 이제 이런 문자나 지금 뭐 공개한 문자 몇 개 있지만 공개하지 않은 문자나 또는 여러 가지 정보가 더 많이 있을 텐데 특검이 수사를 하고 나서 이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지금 뭐 최순실을 독점한다고 이야기하길래 내가 묻는 건데 네네. 특검을 법적인 걸 묻는 게 아니라 수사를 하면서 받은 인상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특검 검사들하고 특별히 최순실과 정유라를 취재했던 검사들 사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특검 초기에는 박근혜가 대통령인 줄 알았는데 최순실이 대통령이었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막판에 삼성 수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이재용이었고 장충기가 비서실장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정도로 비유한다. 네, 삼성 뇌물 공여 사건에 관해서는 그렇다는 얘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국가 권력과 대등하게 딜을 했다 이렇게 파악하나 보죠? 그렇죠. 사실상 삼성이 국가를 지배하고 있었고요. 우리 전체 사회를 주물렀다. 청와대도 국정원도 삼성 아래에 있었고 아래에 있거나 대등했고 그다음에 검찰과 법원에서 삼성한테 인사청탁을 합니다. 그냥 언론은 그냥 애완견 수준이었고요. 그걸 보면 우리나라가 삼성공화국이었구나. 알겠습니다. 네. 생각했다고. 삼성을 오래 취재하다 보니 인터뷰하면 점점 감정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마지막 질문인데. 아니라 삼성을 제가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 비해. 특검. 알잖아. 마지막 질문인데 특검이 몇 년 구형할 것 같아요? 네 얘기를 한번 해보죠. 오늘 구형할 것 같은데 어제 밤까지도 경론을 벌이면서 회의를 했습니다. 사실 이재용 부회장한테 적용된 혐의 중에 가장 핵심은 뇌물공여인데 뇌물공여는 법정형이 5년형 이하예요. 그러니까 큰 범죄는 아닙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다른 죄보다 말이죠. 그런데 가장 무거운 것은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혐의인데 50억 이상을 도피했으면 10년 이상 징역이 나와야 됩니다.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횡령죄도 지금 가볍지 않은데 50억 이상이기 때문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나와야 됩니다. 이 밖에 이재용 부회장이 국회에서 위증했죠. 1년 이상 징역입니다. 이걸 따져보면 세게 때리면 17년, 20년을 때릴 수 있고 약하다 하면 10년 정도 때릴 수 있는데 삼성을 지금까지 약하게 때려왔던 검찰의 관행을 전임자들을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15년 예상합니다. 12년에서 15년 구형할 거라고. 알겠습니다. 2시 이후에 밝혀지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언론사 간부와 기자들이 삼성의 고위 임원과 주고받은 청탁성 문자 메시지 내용이 적나라하게 공개되면서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언론인뿐 아니라 전직 검찰총장의 메시지, 심지어 청와대 내부자가 대통령과의 회동에 앞서서 이재용 부회장 측에 사전 정보를 주는 메시지가 오간 사실도 확인됐다고 하는데요. 오늘 시사전망대는 언론의 민낯을 넘어서 한국 사회의 병폐 구조를 조명해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이 기사를 보도한 기자를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인데요. 주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알고 싶은 것은 이번에 공개하신 이제 문자 메시지 내용 외에 추가로 폭로될 내용이 더 남아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혹시 제 추측이 맞습니까? 네,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요. 예. 사실 장충기 차장의 3년치 문자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최지성, 그러니까 장충기의 윗사람입니다. 높은 사람인데 그분의 전화기에도 남아있는 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한국 사회의 민낯, 그리고 한국 사회가 어떻게 삼성을 위주로 돌아가는지 그런 것을 밝혀줄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하면 이제 최지성 전 부회장의 전화기 문자 메시지 내용도 확보를 하셨다는 얘기고,
그렇다면은 지금 이번에 공개된 기사로 공개된 내용은 이제 일부에 불과하다는 그런 말씀 같은데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에 공개하신 문자 메시지 내용들이 이 특검이나 검찰에서도 확보해서 알고 있는 내용인가요? 네, 그렇죠. 재판 과정에서 네. 나왔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재판 과정에서. 사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은 최순실의 국정 개입과 정경유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이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진 않았어요. 재판에서도 그렇고 네네. 수사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보도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이제 기자이시기 때문에 뭐 취재원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입수하셨는지는 말씀 안 하실 것 같고. 예, 그건 잘 모릅니다. 예. 이번 기사가 주로 이제 언론인들의 청탁 내용을 폭로했다면은 지금 뭐 이번에 이제 전 검찰총장도 잠깐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다른 직종, 다른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이 삼성과의 유착 관계도 문자 메시지 나머지 이제 내용을 폭로하신다면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네. 삼성의 뇌물 재판에서 지금 언론이 일방적으로 삼성 편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어서 그게 재판에 미칠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서 이 언론 얘기를 먼저 했는데 사실은 청와대, 검찰, 국세청 그리고 국정원 이렇게 사회를 움직여야 되는 행정기관 그리고 중요 공조직에서 삼성을 위해서 뛰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은 청와대 인사 또 국정원, 검찰, 국세청 이런 데 계신 분들이 이제 삼성의 임원들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용이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네.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임원한테 주고받았다가 아니라 거의 삼성의 장충기 최지성에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 보고를 하고 있고 지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청와대 독대 직전에 청와대 내부자가 이제 삼성 관계자와 이렇게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까? 네네. 그것도 일부만 이번에 공개했었는데요. 네. 사실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누구를 만나는지에 대한 것은 급비 사항입니다. 그런데 네. 여기에서 어떤 얘기를 하라고 어떤 얘기를 하면 좋아한다고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청와대 누군지 정확하게 특정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청와대 내부에서 청와대 인사인데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장 선배님 불쑥 죄송합니다. 오늘 11시에 BH 회동 관련해서 참고하세요. 그러면서 몇 가지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VIP가 가장 중요한 게 노동개혁인데 이거에 대해서 주진희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어색한 주진희 기자 연결됐습니다. 자. 네. 구성만기가 8월 27일이고, 통상 2주 후에 선거가 나오니까 대략 24, 25 선거가 되겠죠? 네. 제가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건 오랜 시간 삼성을 취재해왔는데, 삼성 취재원도 꽤 있는 걸 알아요. 이번 재판 관련해서 삼성이 크게 중간에 당황하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순간들? 문영표 전 장관이 실형을 받았을 때 놀랐고요. 그리고 청와대에서 캐비넷에서 문건이 나왔을 때 놀랐습니다. 근데 가장 크게 놀란 것은 정유라가 법정에 나와서 이재용 부회장에 반하는 진술을 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삼성 측과 그리고 최순실 측에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그리고 막으려고 사람을 동원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유라가 등장했을 때 삼성은 패닉이었습니다. 지난번 인터뷰 때 이제 정유라 얘기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마지막 질문 중에 하나가 돈 문제하고 관련이 있냐고 했을 때 돈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해도 크게 이상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이후에 정유라가 왜 그때 나왔냐 혹은 뭐 돈 문제와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밝혀진 게 추가적으로 있습니까? 지금 최순실과 정유라가 연락을 끊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관계도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순실, 정유라 그리고 장시호까지 모두 마위를 가고 있다고 봐도 되는데요. 각자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이유가 가장
거라고 봐도 뭐 무방한데요. 지금 돈 문제나 그런 문제가 지금 상태에서는 별 문제가 없이 그냥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는데 언제든 다시 떠오를 겁니다. 그 문제로. 특검 가서 정유라 씨가 돈 문제가 있다 이런 걸 밝힌 건 없습니까? 비슷한 얘기를 하긴 했으나 그게 뭐 핵심 쟁점은 아니었습니다. 특검에 가서 돈 문제가 뭔가 있긴 있다는 말을 하긴 했다. 예. 네. 가족 간에. 그리고 이 뇌물죄, 특히 재벌이 연루된 뇌물죄 경우는 결정적 증거가 과거에도 안 나왔기 때문에 결국 포괄적 뇌물 수수라고 하는 법리가 나왔어요. 예. 이 재판 기간 중에 이재용 부회장의 불리한 진술 증거가 추가 나오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문영표 시정 나온 게 있고요. 네. 그리고 김종 전 차관의 진술도 있었죠. 대표적 진술이 뭐가 있었죠? 김종 차관이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제가 2015년 7월 8월에 박상진, 그러니까 삼성 사장입니다. 박상진이 정유라 지원을 위해 독일로 출국할 무렵 박상진하고 통화했는데 박상진이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이재용에게 정유라가 올림픽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해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다. 결정적인 진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유라 이름에 직접 나와서 깜짝 놀랐다. 뭐 이런 얘기 했었죠. 그렇죠. 예, 정유라를 도와달라고 했어요. 예. 그리고 정유라가 특검에 가서 진술한 내용 중에 혹은 뭐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 중에 특별히 불리한 내용은 뭐가 있었습니까? 삼성에. 이재용 부회장 측은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말들을 사고 교환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삼성은 몰랐다고 얘기했는데 정유라 씨가 법정에 나와서 삼성이 말 세탁 관련해서 그 과정을 몰랐을 리가 없다. 다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난처해졌습니다. 청와대 문건 나온 것 중에 혹시 법정에 제출됐거나 한 것 중에 이 언론에 제대로 보도되지 않았는데 불리한 내용은 또 뭐가 있었습니까? 캐비넷에서 나온 문서 이름이 아예 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이라는 자필 메모였고요. 그래서 청와대가 얼마나 도와주고 있는지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지금 보도되지 않은 것 중에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의 문자 메시지에 가겠다는 한 후보자가 장 차장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기도 합니다. 하창우 대한변협회장이 거품을 불고 저를 비토하여 2시간 경론을 벌이다가 저와 진보 측 변호사를 패키지로 낙마시키는 걸로 봉합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상황을 계속해서 보고하는데 대법관이 되려는 사람이 삼성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법관 되려는 사람이 미전실 사장한테 자신의 인사와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청탁 문자를 보냈다? 네, 그렇습니다. 검찰 예. 그리고 예상치 못하는 거네. 예. 사실 삼성이 검찰 고위직과 법관 고위직 인사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그런 상황이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임채진 전 검찰총장 기억하시죠? 예. 예, 이분이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이재진이네 그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는가? 이번 토요일 미팅 계획대로 예정돼 있지? 그러면서 자기 사위 날더러 꼭 좀 갈 수 있도록 자네에게 부탁해달라고 하네 그려. 그러면서 인사청탁을 합니다. 뭐라고요? 어디를 갈 수 있게 꼭 부탁한다고요? 인도의 한 자리를 원합니다. 해외 근무를 원할 때 원래 원하는데 자기 사회에 인사청탁을 하는데 사위가 어디서 근무했는데요? 삼성에서 근무합니다. 아하. 삼성에서 근무합니다. 그리고 인사청탁을 하거나 청탁을 하는 게 이런 검찰 관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매경도 이렇게 청탁을 하고 보고도 하는데 매경이요? 언론사요? 예. 네, 언론사 간부 매경의 간부가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존경하시는 실 차장님, 어제 감사했습니다. 면세점 관련해서는 땡땡땡과 상의해서 보고 매경이 어떻게 해야 삼성의 면세점 사업을 도와줄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김땡땡 올림. 매경의 고위 간부입니다. 매경의 고위 간부가 삼성에게 삼성을 위해서 어떻게 기사를 써야 할지를 알려달라고 삼성 미전실 사장한테
문자 보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대단하네요. 삼성 관련 재판에서 경제신문들 있지 않습니까? 머니투데이를 필두로 경제신문들이 다 나서서 재판이 불안하다. 이거 증거도 없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런 보도를 기사가 하고 나왔죠. 여론 조성을 합니다. 예.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법원을 압박하고 있는데 이게 다 이런 네트워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추정됩니다. 예. 네네. 청와대에서 장충기 사장한테 민정수석실, 비서실장 모든 인사를 관여하는데 내부에서 그 인사 정보를 계속해서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이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삼성에서 이제 최순실의 존재를 몰랐다고 이제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네. 영향력을 처음에 몰랐다가 나중에 알았다. 하는데 이 정도 영향력, 정보력이면 이 주장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몰랐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사실 한화 김승현 회장의 아들이 특검에 나왔었죠. 그때 폭행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었어요. 근데 김승현 회장의 아들은 승마 선수였고 정유라와 함께 금메달을 따기도 했죠. 아시안 게임에서. 그 사람이 아들이 특검에 불려와가지고 초밥이 먹고 싶다고 해서 초밥을 한 개 사줬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먹고 최순실이 실세라는 것은 당시에 말똥 치우는 파키스탄 노동자들도 다 한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말 타는 사람은 삼성을 몰랐을 수도 없죠. 그랬는데 미전실이 우리나라 정보를 파악해서 주물럭주물럭합니다. 청와대 정보나 국정원 정보보다 삼성 정보가 더 정확하다는 얘기.